1919년 탑골공원 일제에 의해 한반도가 강제 병합되고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민심이 격양된 상황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공원에 모여 선언서를 낭독했다. 일제에 의해 주권을 잃고 식민지로 전락한 한민족의 고통과 서름, 그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독립의 정당성과 결의를 선언한 학생들은 이후 거리로 나가 만세운동을 벌였고, 이에 수많은 시민들이 호응하여 공원은 곧 수십만 인파로 뒤덮였다. 바야흐로 3.1 운동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전국적인 만세운동에 대한 소식은 중국 베이징에 머물던 한 남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에게 있어 초인이나 영웅과 같은 비범한 존재들이 이끌어 주어야 할 민중이 스스로의 의지로 일어나 독립을 외쳤기 때문이다. 이는 민중이 그저 무력하게 자신들을 구원할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주적인 존재라는 믿음을 남자에게 심어주었다. 남자의 이름은 신채호,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자, 그리고 사학자였다. 신채호는 고종 17년인 1880년 12월 8일에 충청도 공주목 산내면에서 신광식과 밀양 박씨 사이에 차남으로 태어났다. 신채호의 집안은 조선 초기의 명재상인 신숙주의 후손으로 신채호는 신숙주의 18세 손이었다. 하지만 이런 조상의 위상과 달리 신채호의 집안은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난했는데 영주시기 이인좌의 난에 연루되어 가문이 몰락했기 때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신채호가 태어난 지 5년 뒤인 1885년에 아들 신광식이 중병에 걸리자 신성우는 아들의 간병을 위해 관직에서 물러나고 조상 대대로 터전을 이뤘던 청주 낭성면으로 낙향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886년에 신광식이 병으로 사망하면서 신채호는 고작 6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조부의 손에서 자라게 된다. 신채호는 형 신재호와 함께 조부의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는데, 이때 9살의 나이에 중국의 역사서인 자치통감을 해독하고 14세에 사서삼경을 모두 마쳐 신동이라 불리며 주위의 기대를 받았다. 그리고 학문에 소질이 있는 손자를 본 신성우는 신채호를 집안의 먼 친척이자 조정의 관료인 신기선에게 소개했다. 그렇게 신채호는 청주에서 신기선의 고향인 천안 목천까지 수백 리가 넘는 길을 왕래하며 그의 집에서 수많은 서양의 서적들을 독학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채호는 기존의 성리학에서 벗어나 서구의 새로운 사상과 이념 등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1898년에 청년이 된 신채호는 은사인 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입학한다. 19살의 나이로 신채호가 입학한 곳은 성균관 경학과였다. 경학과는 1895년에 새로 편제된 교육기관으로 1894년 가보개혁 당시 과거제도를 폐지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신채호는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 등 여러 자주 민권운동에 참여하여 격변하는 시대를 몸으로 겪었으며, 이 때문에 잠시 체포되어 투옥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러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도 신채호는 학문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약관이 되기도 전에 사서삼경을 전부 암기한 그답게 신채호는 성균관에서도 다양한 서적들을 독파하여 당시 성균관장인 이종원의 총애를 받았지만, 경학과 교육과정을 전부 수료한 1901년에 관직에 출사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21살의 나이로 고향에 돌아온 신채호는 같은 집안 사람인 신규식, 신배구와 함께 문동학교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애국개몽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신채호, 신규식, 신배구는 1904년부터 낭성면으로 장소를 옮겨 산동학당이라는 새로운 교육시설을 개설하여 계몽활동을 이어갔다. 이렇듯 자신들이 배운 지식을 전파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혼란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는 세 사람을 보며 주위에서는 그들을 산동삼재라고 불렀다 한다. 그리고 이들 산동삼재의 명성은 청주에 널리 퍼져 곧 낭성면을 방문한 한 남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로 황성신문의 사장인 장지연이었다. 낭성면을 방문한 장지연은 문동학교와 교육운동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에 흥미가 생겨 학교를 방문했는데, 이때 신채호를 만나게 되었다. 이때 장지연은 독립협회 활동과 성균관에서 수재로 명성이 자자했던 신채호를 바로 알아보았는데, 이에 그는 신채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인 황성신문의 논객으로 들어오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리고 신채호 역시 이에 동의하여 1905년에 황성신문의 논설기자로 입사하게 된다. 하지만 신채호가 입사한 당해 11월에 대한제국 전역을 뒤흔들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열강들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은 일제는 대한제국을 확실하게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제로 불평등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을사조약이었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반쯤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는 곧 대한제국 사회 각계 계층의 분노를 불러왔으며 황성신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장인 장지연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사흘 뒤인 11월 20일에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일제와 친일파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글인 시일야 방송대국을 게재했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빌미로 장지연을 구속한 뒤 신문을 압수했으며 황성신문의 활동도 무기한 정지시켰다. 그리고 황성신문의 기자로 재직 중이었던 신채호 역시 신문사가 정관되면서 졸지의 실업자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황성신문에서 기자로 근무한 경력 덕분에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의 총무 양기탁의 추천으로 다시 신문사의 논설기자로 입사했다. 당시 신문사의 사장은 영국인인 어니스트 베델이었는데 외국인인 베델의 신분 덕분에 대한매일신보는 일제 통감부의 검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일제의 검열에서 자유로워지자 신채호는 지체 없이 필력을 발휘해 일제의 침략과 친일파의 매국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국권 회복에 전 국민이 사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족주의 사학자로 이름을 떨친 그답게 신채호는 최초의 고대사 역사서인 독사신론과 수군 제1위인 이순신전, 을지문덕전과 이탈리아 통일을 다룬 이태리권 국삼걸전 등 여러 국내외 역사, 위인물들을 연재해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국내외의 여러 위인물을 연재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신채호는 점차 영웅주의적 사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외에도 신채호는 1907년 9월에 이회영, 양기탁, 안창호 등과 함께 항일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주의적 사관에 맞서고 항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논설을 기고하는 등 언론 구국운동에 매진했다. 하지만 신채호와 수많은 지식인들이 일제의 지배를 막고자 무 양쪽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했음에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을사조약 이후 일제는 조선 총독부의 전신인 한국통감부를 세워 대한제국의 정치, 경제권까지 침탈하며 그 영역을 확장했다. 이처럼 일제의 탄압이 점차 거세지고 국권 회복의 길도 요원해지자 신민회는 거점을 국유로 옮겨 항일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신채호 역시 신민회의 결정에 따라 1910년 4월경에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했다. 평안북도 정주와 안동현을 거쳐 중국 칭다오로 건너간 신채호는 1910년 6월에 안창호, 이갑 등 신민회 간부들과 해외 독립군 기지 창건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일제에 대항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의병 활동이 일어났지만 일본군의 지속적인 토벌과 감시로 더 이상 한반도 내에서는 제대로 된 무력투쟁을 벌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신채호와 신민회는 만주 밀산현에 한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독립운동 기지로 활용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만주는 한반도와 육로로 연결되어 교통이 수월한 데다가 일제의 정세를 빠르게 살피고 대응할 수 있었으며 중국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신민회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착촌과 학교를 세울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만주의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신채호는 9월경에 중국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신채호는 뜻을 함께하는 여러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새로운 정착지 건설에 참여했다. 그렇게 1911년에 새로운 한인 거주지인 신안촌이 탄생했다. 개척 당시 1,500여 명에 불과했던 신안촌은 이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해 1915년에는 인구가 1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만큼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단체들이 신안촌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신안촌이 설립된 당해인 1911년에 신채호는 새로운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의 결성에 참여했다. 권업회는 표면적으로는 연해주 지역 한인 사회의 농, 상업 및 학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였다. 신채호는 권업신문에서도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며 독립을 위한 해외 교민들의 지원을 촉구했다. 신채호의 권업신문은 1912년 5월에 발행을 시작해 1914년 8월에 간행이 정지될 때까지 2년 3개월간 주 1회씩 126구를 발행하며 블라디보스토크 내 한인 사회에 교육과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듯 신채호는 언론활동을 통해 해외 교민들의 독립운동 참가를 독려하는 한편 역사가로서 베일에 쌓인 고대사를 제고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무는 동안 우스리스크나 파르티잔스크, 크라스키노 등지에 흩어져 있는 발의 유적지를 답사했다. 신채호는 한민족의 자긍심을 되찾을 역사적 주체로 고구려와 발해에 주목했다. 그러나 신채호가 연해주에 머무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창간한 지 1년도 안 된 권업신문이 경영난을 겪으며 생활고에 시달렸고 대한독립을 위해 단결해야 할 권업회는 지역과 이념에 따라 여러 파벌로 나뉘어 내분이 일어났다. 그리고 신채호는 이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차에 때마침 신규식의 초청을 받고 1913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상하이로 향하게 된다.
이후 상하이에 도착한 신채호는 신규식의 주도 하에 결성된 동제사에 참여했다. 동제사 역시 권오폐와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는 무역회사를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실체는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하는 독립운동단체였다. 하지만 상하이에 온 지 6개월 남짓이 지난 1913년 겨울에 신채호는 다시 만주로 발길을 옮겼다. 만주 환런에 위치한 한인 교육기관인 동창학교에서 신채호를 교사로 초빙한 것이다. 동창학교의 설립자는 밀양 출신의 윤세영, 윤세복 형제였는데 이 중 윤세복은 단군을 숭상하는 민족 종교인 대종교의 3대 교주였다. 1912년에 동창학교를 건립한 이들 형제는 단군 사상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하려 했는데 이를 위해 당시 민족주의 사학자로 명성이 있던 신채호를 초빙한 것이다. 그리고 신채호는 형제의 제안을 받아들여 1914년에 동창학교의 교사로 부임했다. 이때 그가 집필한 교과서는 조선사라고 불렸는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소실되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렇듯 조선사를 집필하면서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도 힘을 쏟았다. 신채호는 고조선, 부여, 그리고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던 졸본성이 위치했던 환런과 백두산 일대의 유적지들을 틈틈이 조사했다. 신채호에게 있어 광활한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지배한 고구려는 한민족의 자긍심을 되찾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신채호는 만주에 장기간 머물지 못했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동창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단군을 숭상하는 데다가 일제에 대항하여 자주적 역사관을 가르치는 동창학교를 일제는 눈의 가시로 여겨 줄곧 감시해왔었다. 마침내 일제는 1914년에 중국 관원과 교섭하여 학교 폐지와 교사의 축출을 명령했고 결국 동창학교는 폐교되었다. 개교 3년 만의 일이었다. 동창학교가 폐교되자 신채호는 몇 달 뒤인 1915년에 베이징으로 거처를 옮겼다. 같은 독립운동가였던 이회영의 권유를 받아서였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안정되지 못했는데 이 시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처럼 신채호 역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도 역사 연구에 대한 신채호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다. 을지문덕, 궁예를 다룬 구만을 일목대왕과 같은 영웅소설을 저술했으며 북경일보와 같은 유명 언론에 한국 독립에 대한 논설을 기고했다. 1917년 7월에 신채호는 신규식, 조소왕, 박은식, 박용만과 같은 독립운동가 14명과 함께 대동단결선언에 서명했다. 한일병합은 일제가 조선의 영토, 국민, 주권을 포괄적으로 빼앗았으므로 무효이며 조선의 주권은 한반도의 국민들이 계승했으므로 민주공화정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대동단결선언은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기존의 대한제국 황실을 다시 복권시키는 대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공화주의를 제시했으며 해외 각지에 난립한 독립단체들을 하나로 모아 총괄하는 최고기관의 창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동단결선언의 내용은 훗날 3.1운동을 기점으로 공화주의로의 독립운동 노선 변화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신채호는 이에 그치지 않고 2년 뒤인 1919년 2월에 타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또 다른 독립선언서에 참여했다.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설립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대한독립선언서의 발표였다. 대한은 이전부터 한민족의 역사이니 그 주권과 영토 또한 한민족이 지녀야 하며 이를 불법적으로 강탈한 일본은 한민족의 적이니 무력으로라도 외세를 몰아내 자주국가를 건설할 것을 역설했다. 이처럼 대한독립선언서는 최초의 독립선언문이라는 상징성과 독립운동의 방향과 체제 제시, 훗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임시정부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이는 독립선언서에 참여한 신채호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선언서의 발표로 인해 일어난 3.1운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평생을 간직해왔던 영웅주의 사상을 포기한 것이다. 이전부터 애국개몽운동처럼 민족의 교육 강화를 주장해왔었지만 신채호에게 있어 대다수의 민중은 강력한 힘을 지닌 초인에 의해 교화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했다. 그런 신채호에게 3.1운동은 그의 사상을 근본부터 부수는 충격을 주었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일제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보며 신채호는 자신의 사상이 틀린 건 아닐까 하는 깊은 의구심에 빠졌고 이후 민중 역시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민중사관으로 그 뜻을 바꾸게 되었다. 그렇게 민중사관으로 전향한 신채호는 1919년 3월 말에 상하이로 이동했다. 4월 10일부터 진행될 임시정부 제1차 의정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에서는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했는데 이때 국호는 대한제국에서 따와 대한민국으로 명명했으며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1일에 임시의 정원은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여 상하이 임시정부를 결성했다. 하지만 신채호는 임시정부와 함께하지 못했다. 4월 10일에 열린 의정원 회의에서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선출되자 격렬하게 반발했으며 이후 11일에 열린 재선출에서도 이승만이 당선되자 아예 회의장을 떠났다. 민중혁명에 의한 독립을 주장하는 신채호에게 있어 열강들과 교섭을 통해 독립하겠다는 이승만의 외교로는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임시정부의 신문지인 대한신문에 맞서 신대한이라는 새로운 신문을 발행해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외교론 노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노선의 차이로 조직의 균열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임정의 압력으로 인해 신채호의 신대한은 발행 3개월 만에 폐간되고 만다. 신대한이 폐간된 이후에도 신채호는 임정의 외교론을 비판하고 민중에 의한 무력투쟁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의 외교론은 그저 타열강의 힘과 자비에 민족의 운명을 맡기는 무책임한 방법으로 여겼다. 이에 더해 1919년에 외교독립론자들이 점진적인 독립을 목적으로 국제연맹에 한반도를 위임 통치할 것을 청원했다는 문건이 폭로되자 신채호는 임시정부를 불신하기에 이른다. 그는 이승만의 사퇴를 요구함과 동시에 박은식, 김창숙 등과 함께 1921년 2월에 임시정부가 나아갈 방향성을 새로이 정하는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신채호의 주장은 임정 내부를 비롯하여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렇게 점차 독립운동에 대한 방향을 새로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이 커지자 임시정부 의정원은 1923년 1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신채호는 창조파의 대표로서 임정 반대 세력을 이끌고 개조파의 대표인 안창호와 대립했다. 이후 개조파와 창조파는 5개월간 수많은 회의를 거쳤음에도 양자 간의 의견은 좁혀지지 못했다. 결국 이와 같은 대립은 개조파의 대표였던 김동삼, 배천택, 김영식 등이 대표회의를 탈퇴하고 창조파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신채호와 창조파는 6월 7일에 새로운 헌법 제정과 함께 국민위원회를 조직했으나 아직 회의에 남아있던 개조파 위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이에 임시정부가 호응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이에 깊은 실망을 느낀 신채호는 임시정부를 아예 탈퇴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신채호는 점차 임시정부와 거리를 두고 무정부주의로 대표되는 아나키스트들과 긴밀하게 지내기 시작했다. 임시정부를 탈퇴한 1923년에 신채호는 의열단으로부터 단체의 이념을 담은 선언문을 작성할 것을 의뢰받았다. 그리고 신채호는 이를 받아들여 선언문을 작성했는데 그것이 곧 조선혁명선언이었다. 선언문에서 신채호는 일제의 제국주의와 친일파를 규탄하며 이들의 주요 요인 및 시설들을 파괴할 것을 촉구했는데 아울러 외교론, 자치론, 실력 양성론과 같은 기존의 독립운동들을 비판하고 진정한 해방은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으로만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무력투쟁을 통해 기존 사회의 폐해를 일소하고 혁명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의 신채호는 아나키즘의 영향을 짙게 받았다. 이처럼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이면서도 신채호는 자신의 본분이라 여긴 역사 연구와 저술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 1924년부터 1925년까지 한국 고대사의 문헌과 지리를 연구한 조선사연구초라는 논문을 동아일보에 게재했으며 훗날 조선상고사로 출간될 역사서에 초안을 집필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1928년에는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양의 용으로 대표되는 압제자와 서양의 드래곤으로 대표되는 민중 간의 대결을 다룬 아나키즘 소설이었다. 또한 신채호는 여러 아나키스트들과 친분을 쌓았는데 1927년에 무정부주의자 동방연맹이라는 조직이 결성되자 조선 대표로 참석했다. 이후 1928년 4월에 중국, 인도, 베트남의 민족 대표들이 모여 다시 베이징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신채호 역시 조선 대표로서 참석하여 자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각국 대표들은 위조 외국환을 대만, 일본 등지로 발송한 후 현지에서 찾아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때 신채호는 대만의 외국환 회수를 맡았다. 그렇게 1924년 4월 25일에 신채호는 베이징을 떠나 대만으로 향했다. 그러나 일본을 거쳐 5월 8일에 대만 지릉에 도착한 신채호는 우편국에서 위조 외국환의 환전을 기다리던 중 그를 알아본 일제 형사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결국 신채호는 곧바로 다이렌으로 호송되어 다이렌 형무지소에 수감되었다. 그렇게 신채호는 치안유지법 위반과 유가증권 위조라는 죄명을 받고 징역 10년형이 구형된 다음 1930년 4월 28일에 위순형무소로 이감되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신채호의 역사에 대한 열정은 꺼지지 않았다. 1931년에 동료 운동가인 안지용을 통해 집필 중이던 역사서 원고를 조선일보에 조선상고사라는 이름으로 연재하도록 지시했으며
이후 조선일보의 기자와의 면회에서 노역 중에도 틈틈이 독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8년 형기를 견딜 수 있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하는 등 신채호는 출소 후 미처 완성하지 못한 조선 상고사를 집필할 열의가 넘쳤다. 하지만 조선 상고사가 완성되는 일은 없었다. 50대 중반의 고령과 열악한 수감 생활, 지속적인 학대와 노역은 신채호의 건강을 점차 악화시켰다. 결국 1936년 2월 18일 신채호는 뇌일열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3일 뒤인 2월 21일에 위순 형무소의 차가운 감방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향년 57세로 1937년 10월 석방까지 형기를 1년 8개월을 남겨둔 상태였다. 생전 죽음을 앞두고 신채호는 내 시체가 외놈들의 발에 채이지 않게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그의 지인들 대다수는 시신을 국내로 비밀리에 이송하여 안장했다. 오늘날 신채호의 무덤은 그가 유년기를 보낸 청주시의 상당구 낭성면 귀래리에 있으며 묘비는 동료 운동가인 한용운이 세우고 비문을 오세창이 썼다고 한다. 단재 신채호, 그가 현대 한국사에 남긴 영향은 한마디로 정리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그가 저술한 독사신론은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을 성립하고 최초로 임나일본 부서를 비판했다. 단군 조선에서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 사관을 발명했으며 잊혀진 역사적 영웅들을 발굴해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훗날 지니게 된 아나키스트 사상과 민족주의를 결부시켜 조선혁명선언과 같은 명절을 저술했으며 이는 조선상고사 서문에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유명한 구절로 표현되었다. 제대로 된 자료도 동료 연구자들도 없이 도피와 망명을 반복하며 홀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평생에 거쳐 이뤘을 만큼 신채호는 역사에 있어 남다른 애정이 있었다. 또한 일제에 의해 나라를 잃고 지배당하는 상황에서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서 신채호는 잃어버린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고 다시 맞서 싸우기를 바랐다. 그렇기에 신채호는 오늘날에도 위대한 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